예,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EOQ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OQ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앞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재고를 보유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재고량이 얼마야.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EOQ예요. 이 수리 모델이. 그래서 얼마큼 많이 우리가 언제 자주 주문해야 되냐 이거에 관련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주문하는 횟수하고 주문 간격이 되겠죠. 주문 간격하고 한 번에 주문하면 럿 사이즈를 얼마만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주해야 돼. 요 양을 계산하는 게 바로 가장 간단한 EOQ 모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주문 수량을 나타내는 EOQ 모델은 다음과 같은 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정이 바로 뭐냐면 제 첫 번째가 디맨드 수요 이 소비율은 어떤 자재에 대한 소비율은 항상 어떻게 되냐 같다 일치한다. 즉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이렇게. 그래서 소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문 주기도 어떻게 돼요? 소비율이 다르니까 어느 날은 30일 됐다가 어느 날은 들어왔다가 어느 날은 15일 되기도 하고 다시 어느 날은 45일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소비율이 변경되면 이 간격이 바뀌어요. 그죠? 어느 달은 30일 갖고 30박스 갖고 한 달 내내 3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어느 달은 갑자기 소비율이 많이 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30박스 다 쓰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아예 소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30박스 갖고 와가지고 2달 동안 쓰기도 하고 이 간격이 들쭉날쭉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EOQ 모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비율이 일정하고 항상 어떻게 되더라 간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요 간격이 항상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겠죠. 이게 지금 그림으로는 똑같지 않은데 똑같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소비하는 게 일정하고 그걸 위해서 한 주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항상 갖게 되겠죠. 아까 우리 학부 사무실에서 복사용지 하루에 한 박스씩 써 요걸 가정으로 해서 30박스가 들어오면 30일 지나고 그 다음에 30박스 들어오고 또 30일 쓰고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럿 사이즈에 대한 한계, 즉 럿 사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우리 배송해 주는 양이 뭐 아까 학부 사무실에 뭐 30박스라고 얘기했지만 뭐 한 트럭 분량 뭐 이렇게 두 트럭 분량 이런 형태로 그 양에 대한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뭐 10만 박스, 20만 박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불러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사무실에서 무슨 인쇄하는 무슨 출판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을 쓸 건 아닌데 엄청난 양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한계 즉 그 양은 럿 사이즈는 너무 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딱 이거를 한계를 두지 않는다. 즉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럿 사이즈에 내가 발주하는 럿 사이즈의 크기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학부 사무실이 10만 박스 한 달에 50만 박스, 100만 박스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럿 사이즈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는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고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크게 우리 재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한번 계산해 봤죠. 이자 비용,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 비용 뭐 그냥 총체적인 관리 비용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너무나 그냥 묶어버리면 딱 그냥 재고 관리 비용으로 하나로 딱 나오지만 그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비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 딱 두 가지로만 하겠다. 이게 그래서 토탈 인벤토리에 대한 코스트는 총 재고 관리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냐? 주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
오더에 대한 오더할 때 오더가 들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영향을 다 묶어 가지고 오더링 코스트 더하기 그 다음에 재고를 내가 창고에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총 비용 뭐 이자 세금 뭐 훼손 비용 뭐 별별 게 있잖아요. 그거 다 묶어서 어떻게 되냐? 그걸 내가 어떻게 돼? 홀딩 코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그래서 다시 총 재고 비용은 총 재고에 관련된 총 재고에 관련된 재고관리 비용은 오더링 코스트 더하기 홀딩 코스트 이 두 가지로만 어떻게 되냐? 구분한다. 이 안에 세세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면 수도 없이 많아지고 너무나 복잡해서 수식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크게 묶어서 다 묶을 수 있어. 이게 오더링으로 하나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홀딩으로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들 세러 코스트 같은 것들도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오더링 코스트에 일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본다고 했죠. 이게 그래서 오더링 코스트가 가로 열고 세러 코스트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묶어서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예를 들면 종속 수요하고 이제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종속 수요하고 독립 수요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만드는데 두발 자전거 만드는 거예요. 다음과 자전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가 있는데 그냥 두 발짜리 자전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냐면은 100대 자전거에 주문을 받았어요. 두 발짜리 자전거요. 일반 자전거를. 여러분 100대 자전거를 만들면 자재인 바퀴는 몇 개가 필요한가요? 두발 자전거니까 100대라고 하면 바퀴는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200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대에 바퀴 2개씩 들어가니까 100대면 2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자전거 부품인 이 자전거 바퀴에 대한 이 수요는 재고량은 뭐에 따라가냐면 자전거의 총 완제품에 대한 재고에 따라가는 거예요. 종속돼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100대 받았어. 그러면 자전거 100대를 만들기 위한 재고는 자전거 바퀴에 대한 재고는 자전거의 전체 독립되어져 있는 완제품의 수요에 종속되어져 있어 나타나는 거예요. 자전거 바퀴는 200개가 있으면 돼요. 이게 현실은 그렇죠. 그죠? 현실은. 하지만 우리 EOQ 계산하는 이 모델에서의 기본적 가정은 바로 뭐냐면 자전거가 독립수요,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예요. 이거는 종속된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100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품의 수요는 자전거 완제품의 이 양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EOQ에서 주문할 때 자전거 내가 100대 필요해 라고 해가지고 100대를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주문하는데 자전거 바퀴 수요를 200개가 아니라 400개, 500개도 주문할 수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제품, 부품 간에는 서로 독립적이라 가지고 자전거 100대 만들 때 필요한 안장의 숫자는 100개, 바퀴의 숫자는 100개, 2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정돼 가지고 나오는데 서로 부품 간에 이러한 이 아이템들 간에 이 수요는 상호 독립적이라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돼? 다른 사이즈로 이렇게 주문할 수도 발주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종속 수요하고 독립 수요에 대한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리드 타임은 어떻게 되냐? 항상 정해진 날짜, 정해진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행된다.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천안에 있는 업체한테 일주일 동안 발주는 다음에 일주일 걸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어떻게 되냐? 우리 회사 창고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오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쪽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7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불확실성, 즉 리드 타임, 딜리버리하는 이 리드 타임에 대한 불확실성은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7일 하기로 했어? 그러면 7일 후에는 우리 회사 창고에 완충되어 있는 형태.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되냐? 지켜줘야지 계산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5가지의 가정은 EOQ의 기본적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OQ에 대한 기본적 가정을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 재고에 관련된 모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한번. 이거 우리 앞에서 많이 보던 거네. 그죠? 평균 주기 재고는 어떻게 되냐? 0하고 Q니까 가운데가 평균점이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평균 주기 재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이게 바로 평균 주기 재고가 되고 한 주기 짝 이거의 평균값 이렇게 이것들이 쭉 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나타나는 형태 평균 주기 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이클 이게 주기가 되겠죠. 하나의 주기 이게 소비율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또 뭐가 있냐 ROP가 있다. ROP 소비율이 일정하면 여러분 소비율이 일정하면 제주문점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박스씩 써. 지능인쇄랜드에다가 발주를 집어넣으면 30박스 만드는데 3일 걸려서 3일 후에는 학부 사무실 창고에다가 딱 30박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제주문점을요 내가 창고에 가가지고 매번 몇 박스 남겨져 있나 볼 필요가 있다 없다. 하루에 소비율이 한 박스씩 일정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달 30일을 봤을 때 그냥 27일날 발주하면 돼. 그럼 3일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발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일치 쓰고 그 다음 지나고 나면 딱 완충되어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EOQ에 대한 그림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EOQ의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OQ에 대한 예를. 요 EOQ에 대한 예를 한번 여러분 요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실제로 EOQ에 대한 것들을 경제적 주문 수량 EOQ에 대한 기본적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44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4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연간 총 재고 유지 비용 연간 총 재고 유지 비용 연간 총 재고 유지 비용 4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어떻게 되냐 식을 봤더니 평균 주기 재고 2분의 Q 곱하기 그 다음에 단위당 한 단위를 내가 홀딩 창고에 보유함으로 나오는 이 유지비가 단위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주기 재고에다가 단위당 유지비를 곱하게 되면 연간 1년 동안 총 재고 유지 비용이 얼마야가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연간 어떻게 되냐 연간 똑같이 연간 오더 주문 내는 거예요. 주문 비용은 연간 주문 횟수가 있겠죠. 연간 몇 번 주문해 연간 주문하는 횟수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주문비 또는 가동준비비 오더링 코스트 또는 셋업 코스트 이렇게 나왔는데 발주할 때 들어가는 전체 비용 그냥 오더링 코스트로 그냥 여기다 넣어서 여러분들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식으로 나타내면 재고 유지 비용은 홀딩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딩 코스트 이렇게 얘는 2분의 Q에다가 그 다음에 홀딩 코스트 한 단위당 홀딩 코스트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더링 코스트 보겠습니다. 오더링 코스트 연간 주문 횟수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오더할 때 비용이 얼마야 이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오더하는 코스트는 어떻게 되냐 연간 디맨드를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1200개 연간 소요가 있어요. 디맨드가 연간 총 수요가 1200개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발주하면 100개씩 발주해요. 이렇게 그럼 주문 횟수가 몇 번 있다는 얘기예요? 1년에 1200개씩 한 번에 발주하면 우리는 100개씩 그러면은 연간 총 1200개를 한 번에 발주할 때 러 사이즈가 100개니까 1200을 이거 나오면 몇 번이에요? 12번 나오겠네. 12번 그죠?
한 번 주문할 때 어떻게 되냐? 한 번 주문할 때 우리 셋업 오더링 코스트에서 S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뭐예요? 연간 총 재고 비용은 annual 연간 총 재고 비용은 annual 인벤토리에 대한 코스트 총 재고 비용 재고 관리 비용은 홀딩 코스트 더하기 오더링 코스트가 더해지면 총 재고 관리 비용이 나옵니다. 요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홀딩 코스트니까 2분의 Q에다가 어떻게 되냐? 단위당 유지비가 어떻게 돼? 홀딩 코스트 더하기 오더링 코스트가 여기 나와 있던 걸 보면 디맨드를 뭐로 나눈다? 한 번 발주할 때 수량 Q로 나누고 그 다음에 셋업 오더링에 관련된 단위당 그러한 주문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단위당 주문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한 번 주문할 때 들어가는 러트당이죠. 러트당. 한 번 주문할 때 주문비. 한 번 주문할 때의 주문비. 1년에 12번 주문하는데 한 번 주문하면 얼마 들어가? 그 얘기죠. 그죠? 이게 섞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총 재고 관리 비용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볼게요. 쭉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X축이 럿 사이즈예요. 럿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재고를 보유하는 유지 비용은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그죠? 즉 50개보다 100개가 더 많아지고 150개가 더 많아지고 200개가 더 많아지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재고를 럿 사이즈 발주할 때 럿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비용이 이게 늘어나요. 그럼 아까 우리 경영학부 사무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년에 12번을 주문하는데 그걸 어떻게 돼? 딱 잘라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즉 기껏 해봐야 재고 보유 분량이 매달 1일에서 30일까지니까 기껏 해봐야 30일밖에 안 돼요. 근데 6개월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1월 1일 날 6월 31일 거를 이미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며칠이에요? 180일에 해당되는 재고를 홀딩하면서 몇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게 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반대로 뭔 줄어듭니까? 1년에 12번 주문하던 거를 1년에 몇 번 주문한 거예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주문 2번으로 줄여가지고 확 줄여버렸네요. 그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던 오더링의 이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홀딩 코스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더링 코스트 봅시다. 그림을 좀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요걸 갖고 더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여기는 수량 Q예요. 럿 사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이 됩니다. 비용. 전체 비용, 코스트에 대한 비용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홀딩 코스트가 되고 오더링 코스트 오더링 코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요? 럿 사이즈가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주문하는 횟수는 줄어들겠죠. 이게 오더링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총 재고 관리 비용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총 재고 관리 비용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OQ라고 하는 수량은 바로 뭐냐면 홀딩 코스트와 오더링 코스트에 의해서 가장 이 총 재고 관리 비용이 적게 딱 교차되는 여기에서의 수량 Q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EOQ라고 한다. EOQ 경제적 주문 수량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총 재고 관리 비용은 가장 포물선의 가장 저점에서 연결되는 그 수량 Q 이게 EOQ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문을 하고 발주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이게 그래서 EOQ에 대한 수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C는 2분의 Q에 H 더하기 디맨드의 수량 Q 그 다음에 S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갖고 이제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홀딩 코스트와 오더링 코스트에 교차하는 그 지점을 통해서 보니까 2분의 QH와 이것이 같아지는 형태에서의 수량 Q를 구하는 문제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공하면 어떻게 되겠죠? Q제곱의 H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Q죠, Q.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Q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좀 밑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수량 Q죠. 수량 Q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마이너스는 나올 수도 없죠. 마이너스 수량이라는 게 이게 발주 넣는 수량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Q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얘를 EOQ 경제적 주문 수량. 됐죠? 머릿속에 잊지 말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게 같아지는 점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고 너무나 간단한 식이에요. 그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그림 그려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갖고 책이 나와 있는 443페이지에 한번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쭉 해서 봤더니 예제가 있어요. 2년 전에 자연사박물관이 기념품 가게를 열었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재고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 자연사박물관은 쭉 해서 전체 품목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재고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별로 판매가 현찮았나 봐요. 재고 회전율이 낮아가지고 이윤 폭이 줄어들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 자연사박물관이 가장 잘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는 새 모이통. 새 모이통이 이게 굉장히 잘 팔리는 품목이었나 봐요. 그래서 판매량은 일주일에 15개, 18개네요. 이게 여기 제가 이게 자꾸 이 숫자를 보면서도 좀 잘못 얘기해요. 그죠? 이게 그래서 판매량은 일주일에 18개, 구매 단가는 $60, 주문 비용 한 번 주문하면 $45,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구매가의 25%, 박물관은 연간 52주 개관한다. 관리인은 주문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로트 크기를 한 번에 발주할 때 귀찮은 거지. 매번 자주 주문하면 재고 관리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한 번에 그냥 390개 단위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자연사 박물관의 EOQ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구해봐서 실제로 총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줄 것은 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번에 요거 쫙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면 돼요. 자연사 박물관이 1년 동안 어떻게 되냐? 52주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52주. 자연사 박물관이 52주를 영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한 주에 새 모이통 팔리는 게 몇 개냐? 18개 팔려요. 그러니까 연간 총 52주 팔리고 한 주에 평균적으로 18개 팔리니까 곱해버리면 바로 연간 총 수요는 936개 됐죠. 그 다음에 홀딩 코스트. 홀딩하고 한 단위당 홀딩 코스트는 전체 판매 가격의 25%래요. 하나의 판매 가격이 $60인데 60달러의 25%니까 $15가 단위당 홀딩 코스트가 되더라. 이게. 그 다음에 오더링 코스트는 주문하는 주문 총 재고 주문하는 비용은 한 번 주문할 때 얼마가 들더라? 예. 오더링 코스트는 $45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EOQ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EOQ를 어떻게 했냐면 Q는 2DS의 H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갖고 식을 여기다 쭉 해서 구해봤더니 수량 Q는 어떻게 나왔다? Q는 75개. 현재 관리는 얼마큼 하고 있어요? 한 번에 390개 단위로 넣고 있는 거예요. 390개 단위로 넣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390개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EOQ가 세모이통 계산해 봤더니 수량 Q가 어떻게 되냐? 75개였어요. 근데 이 관리인 직원은 이거 귀찮아가지고 390개에 있는 이 상태에서의 쭉 어떻게 되냐? 수량 390개 단위에서 발주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어느 코스트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오더링 코스트는 연간 주문 몇 번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보유 코스트가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총 재고 관리 비용은 어떻게 돼요? 높게 형성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되겠다 내가 여기서 390개에서 75개를 내가 줄이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세이브돼?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전체 재고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이 홀딩 코스트와 오더링 코스트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여기다 있는 그대로 보는데 이게 비포 애프터 형태로 비교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럿 사이즈 관리인 390개 단위를 주문하고 있었고 연간 수요 936개 그 다음에 주문 비용 45달러 홀딩 코스트 15달러 오더링하고 나왔습니다. EOQ를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EOQ를 적용하지 않고 390개 단위로 주문할 때야 현재 비포고 이게 애프터가 되겠죠. 그죠? EOQ가 그랬더니 주문 횟수 보겠습니다. 디맨드 390개로 한 번에 발주하는 양이 390개예요. 연간 총 수요가 936입니다. 936개 디맨드를 어떻게 되냐? 한 번에 발주는 390개 단위로 나눴더니 연간 몇 번 주문하더라? 2.4회 주문하더라. 2.4회. 그 다음에 연간 주문비예요. 연간 주문비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오더링 코스트니까 이게 오더링 코스트니까 저기 나타나는 대로 그대로 지용해서 한 번에 전체 연간 주문 비용이니까 저 주문하는 비용을 그대로 다 곱해가지고 나오면 되겠죠. 밑에 있는 식을 보세요. 식을 이게 그래서 45달러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몇 번 주문에 24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간 주문비의 비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연간 주문 비용은 40 곱하기 24 해가지고 108달러가 나왔고 연간 2.4회 하는 거예요. 2.4회 이게 그랬더니 한 번 주문할 때 45달러 그 다음에 2.4회 그래서 곱했더니 108달러 연간 재고 유지 비용 홀딩 코스트 보겠습니다. 홀딩 코스트는 어떻게 되냐 연간 디맨드가 아니죠. 한 번에 발주하는 양이 390개니까 한 번에 발주하는 390개의 Q를 평균 주기 재고를 나누는 거예요. 2를 나눈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재고를 단위당 보유할 때 나가는 비용이 15달러로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2925. 그래서 연간 주문비하고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을 합쳐가지고 했더니 3033달러가 나왔어요. 이걸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EOQ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75개로 주문했을 때 주문 횟수는 1년에 12.48회 주문하고 12회가 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연간 주문 비용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45 곱하기 12.48, 12.5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561.6달러. 2.4회가 12.48회로 늘어났으니까 주문하는 횟수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주문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홀딩 코스트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390개가 아니라 75개 형태로 들어온 거를 2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15달러를 곱했더니 562.5.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EOQ일 때 1124. 아까 여기 1124 나왔잖아요. 이거예요. 1124가 나오는데 EOQ를 적용하기 전에 현재의 상태는 3033달러예요. 이걸 어떻게 된다? 1124로 줄였다. 즉 바꿔 얘기하면 거의 어마어마한 형태로 줄인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EOQ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수요 특성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되냐? 최적의 발주량을 딱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적 주문 수량의 그러한 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 됐고, TBO에 대한 것들, Time Between Order, TBO예요. TBO. 이 주문 간격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문 간격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4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새 모의통에 대하여 EOQ의 총 비용을 계산해보자. 계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EOQ의 그 식을 놔가지고 EOQ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주문 간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타임 시간인데 between order예요. between order.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더 사이의 시간, 주문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OQ 갖고 그대로 연간 총 수요가 936개인데 EOQ 75로 했더니 연간 수요를 나눠버리면 0.08년에 한 번씩 우리는 주문한다. 단위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연간이에요. 연간 936이니까. 그래서 연간을 나눠버리면 0.08년이에요. 0.08년 단위로 주문해버리면 이거 며칠이에요? 하면 여기다가 바로 어떻게 돼요? 그냥 날짜 곱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이 75 나누기 930 연간에다가 monthly로 알고 싶어. 그러면 12를 여기다가 딱 곱해버리면 0.96월. 0.96월이니까 1이면은 이게 한 달인데 0.96이니까 채 한 달이 안 되는 조금 부족한 형태, 뭐 29일, 뭐 28일, 뭐 막 이렇게 그런 사이로 근처가 가겠죠. 이게 그 다음에 주를 따져보자. 우리는 52주를 영업을 한다. 그래서 52주를 하니까 75 나누기 936에다가 단위를 주 단위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4.17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다시 어떻게 되냐? 365로 알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0.08에다가 365를 그대로 곱하면 29.251 단위로 주문을 내가 간격을 하게 된다. 라고 해서 주문 간격에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뭐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볼게요. 상황 변화. 여러분들 상황 변화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 이렇게 돼요. 상황 변화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Q는 수량 Q는 경제적 주문 수량 EOQ의 Q는 2DS를 H를 나눠가지고 루트를 씌워버린다. 이건 앞에서 했던 거고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적 변화가 들어오냐. 수량이 증가하면 EOQ의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디맨드가 아니라 수량 Q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디맨드.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EOQ의 수량. 이걸 EOQ 헷갈리지 않게 EOQ를 써야지 이렇게. EOQ의 수량은 연간 총 수요 이 D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게 EOQ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딴 건 다 그대로인데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값이 이 홀딩도 그대로니까 얘를 나눠줘 버리면 결과값이 EOQ가 커지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더라. 즉 바꿔 얘기하면 수요가 증가할수록 EOQ는 어떻게 되냐? 수요를 쫓아가면서 증가되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마찬가지. 같은 쪽에 있는 것들은 증가시키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요. 근데 반대로 홀딩 코스트는 어떻게 돼요? 수량 EOQ하고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죠. EOQ하고는. 예를 들면 홀딩 코스트를 높였어. 홀딩 코스트를 높이면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EOQ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적 특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냥 식을 그대로 쓰면 우리 금방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EOQ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재고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통제 시스템은 어떠한 형태가 있냐면 Q 시스템하고 P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통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를 관리하는 재고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시스템의 첫 번째는 바로 Q 시스템입니다. Q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 시스템입니다. Q 시스템하고 같은 거는 Continuous Review 해가지고 이 C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이게 Continuous Review에서 재고를 연속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에요. 연속으로. 재고를 연속으로 조사. 그러니까 재고가 주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문점 ROP가 있으면 이 ROP 근처에 재고가 도달했는지를 연속적으로 계속 조사해가지고 여기 도달했을 때 발주를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재고에 이 소진되는 소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면은 사실은 재고를 연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소비율이 일정하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자 해서 현실적인 특성에서는 소비율이 어떻게 맨날 일정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EOQ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 EOQ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정했던 거고 현실 특성은 주기도 다르죠. 그죠? 왜? 소비율이 다르니까. 소비가 불확실할 때 변동될 때 변동되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주기도 다 다르고 같은 거는 재고에 완충하는 수준만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제주문점 ROP는 도달하는 이 수준이 재고의 소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매번 이 재고가 여기에 근처에 했는지를 직접 조사하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이 바로 Q 시스템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량 Q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이 Q가 여기 도달했냐. 그 다음에 이건 여기 C 시스템은 똑같은 말인데 Continuous Review 연속으로 조사한다라고 해서 C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ROP 근처에 도달했냐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P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특정한 기간 단위를 딱딱 끊어가지고 들어옵니다. 뭐 쉬운 예제로 해볼게요. 쉬운 예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Q 시스템은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조교가 창고에서 매일매일 이제 복사용지가 창고에서 나와가서 소비가 되니까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 재고 남겨져 있는 이 복사용지에 이게 재주문하면 3일 정도가 발주 넣으면 걸리니까 3일치의 여유분이 있을 때까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계속 그 기다린다는 말은 보다는 연속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재고량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3일치 남았네 라고 하면 이제 쭉 발주를 넣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P 시스템은요. 반대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달 25일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자동 발주하는 거예요. 25일. 매달 25일 자동 발주. 이게. 그래서 25일 날 되면 자동으로 발주가 들어갑니다. 이게. 자동으로 발주가 들어가가지고 5일 후가 딱 돼버리면 예를 들자면 5일 후가 딱 되면 창고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입고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동으로 발주되는 시스템. 이게 이런 형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P는 페리오드의 그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정한 기간 단위로 발주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간 단위로 발주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주문점을 조사하는데 Q 시스템은
소진돼 가지고 감소하고 있는 재고를 제주문점 근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발주가 들어가서 그 평균적으로 소비율을 계산된 것이 제 리드 타임 동안에 소비해서 바닥났을 때 완충되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날 들어오는 입고량은 어때요? 입고량은 매번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주문점에 도달하는 기간은 달라지고 완충되는 총량은 Q의 총량은 항상 똑같은 형태. 이게 PC시스템은 이런 형태예요. 매달 25일날 주문하니까 주문 간격은 어때요? 딱딱 끊어져 가지고 매번 같습니다. 근데 창고에 있지, 제가 이제 지능인쇄랜드에 물건을 배송하는 이 기사예요. 창고에 와가지고 창고 문을 딱 열었어요. 첫 달에 딱 해가지고 와서 25일날 발주가 들어가서 1일날 마지막 이제 거쳐가지고 1일날 딱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1일날 창고 문을 딱 열었는데 봤더니 재고가 5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30박스를 내가 그 안에다가 입고시켜야 되는데 창고 안에 소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달은 30박스 30일 동안에 30박스 다 못 쓴 거야. 25박스밖에 안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고되는 양이 남겨져 있는 재고가 5박스니까 입고해가지고 집어넣는 재고의 양은 30박스에서 5박스 빼고 25박스가 입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30박스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달이 지나와요. 소비율이 일정하지요. 소비율이 일정하지 않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두 번째 달에 또 25일날 또 발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달 1일날 와가지고 입고시키려고 30박스 갖고 와서 창고 문 열어봤더니 3박스가 남겨져 있어요. 3박스가 남겨져 있다는 얘기는 이번 달에는 어떻게 돼요? 27박스 쓴 거예요. 그럼 3박스를 제외하고 30박스에서 3박스 뺀 다음에 27박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어느 달은 0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30박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Q 시스템은 기간은 제주문 발주하는 기간은 천작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마다. 왜? 소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제주문점 근처에 도달하는 거를 매번 도달할 때가 달라져요. 이게 반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거 Q 시스템이고 P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주문점에 도달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단위로 자동 발주가 돼서 어떻게 돼요? 창고에 들어온 다음에 남겨져 있는 재고를 확인해서 뺀 다음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쪽은 Q 시스템을 비교하면 이 Q 시스템은 기간은 매번 달라요. 그죠? 발주하는 기간은 매번 달라. 근데 들어오는 총량, 재고량, 입고되는 양은 항상 같아요. 그죠? 입고되는 양이. 항상 동일한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Q 시스템이고 P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P 시스템은요. 기간이 매번 똑같아. 그죠? 기간이 매번 똑같지만 어떻게 돼요? 입고되는 양은 30박스에서 남겨져 있는 재고를 빼기 때문에 기간은 같아요. 기간은 같아. 매번 자동 발주로. 근데 입고량이 어때요? 입고량이 남겨져 있는 재고를 빼야 되니까 얘가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P 시스템하고 Q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재고 통제 시스템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일정할 때 제주문점은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수요량이 일정할 때 제주문점 R이에요. ROP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수요량이 일정하니까 내가 이거 똑같은 거 했죠. 이게 만약에 3일치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치. 소비율이 일정하니까 3일치가 남겨져 있는 거를 딱 계산해서 거기에 자동으로 그냥 주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컨티뉴어스 리뷰를 사실은 어떻게 된다. 소비율이 일정하면 이걸 매번 내가 창고에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일정하지가 않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제주문점 ROP를 내가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오다가 쭉 해서 주문해서 들어와서 완충되고 이런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완충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쓰는데 볼게요. 제주문점 ROP를 쭉 걸어 놓다고 하더라도 소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문 주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발주해가지고 여기서 발주합니다. 이게 바로 리드 타임이에요. 첫 번째 발주에. 이 TBO가 오더에 대한 이게 간격이죠. 타임 비트윈 오더니까 TBO 제일 첫 번째 주기에 발주가 들어와서 리드 타임이 이렇게 나오면 그 리드 타임을 포함해서 전체 하나의 발주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충되고 두 번째 발주도 마찬가지예요. 쭉 리드 타임이 있고 TBO가 있고 다 어떻게 돼요? TBO의 간격이 이게 다 같지가 않아. 이게 다 달라요. 그죠? 이게 다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소비율이 불확실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율이. 그래서 소비율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소비율이 불확실하게 나타나면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발주를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재고량 갖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주를 넣는 시점에서 무조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조문점에서 발주를 집어넣으면 완충돼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남겨져 있는 재고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무조건 재고 고갈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측 잘못해가지고 도달하는 데까지 3일 걸리는데 이틀 만에 여기 남겨져 있는 재고가 다 끝나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이게. 그런 형태가 이제 여기서 불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된다. 이 불확실함에 대한 것들을 수요가 변동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는 거. 볼게요. 예를 들면 제조문점 ROP가 여기라고 치고 그래서 오면 이 안에서 변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가. 그죠? 소비가 변동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비가 변동되니까 몇 개 정도 나타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측하는 거예요. 뭐를 예측하냐? 쭉 거서 이게 지금 그래프를 잘 보세요. 소비가 변동하는데 근데 예측하는 거예요. 가운데 평균값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정규분포네. 그죠? 정규분포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소비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떤 거 써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거 써야 될까요? 발주 넣는 시점부터 완충돼 가지고 들어오는 시점까지 소비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버텨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죠? 요 기간은. 그래서 이거를 변동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요 그래프처럼 보면 여기 나오는 그래프처럼 정규 분포의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짐의 정도니까 그게 뭐죠? 표준 편차네. 그죠?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수준 같은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공급하는 사람이 우리는 90% 서비스 수준을 할 거야. 재고 고갈이 90%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재고 고갈이 10% 나온다. 즉 100명의 고객이 오면 90명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10명한테는 재고 고갈로 공급 못해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90%. 99% 서비스 수준은 100명이 오면 99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1명한테는 판매를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형태. 이게 서비스 수준의 그 비율로서 이제 이 재고 수준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99, 90, 95, 99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재고량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즉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서비스를 끊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져야 되는 재고량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소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제주문점도 어때요? 제주문점도 소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특정한 때에서 쭉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불확실하니까 위쪽에서 선제적으로 주문하겠죠. 이게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비스율에 관련된 것들 정규분포의 서비스예요. 이게 정규분포에서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오면 평균을 중심으로 서비스율을 리드 타임 동안에 표준 편차 제주문점 ROP가 딱 연결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요 부분에 이게 리드 타임 동안에 나타나는 표준 편차에다가 이 Z값이 바로 뭐예요? 정규분포의 이 Z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 95% 이렇게 되겠죠.
한쪽 면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평균이가. 여기 0.5니까. 여기에다가 30%를 하면 80이 되겠고, 여기다가 40, 0.4를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90% 서비스 수준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쭉 누적으로 오니까. 그래서 95%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0.5 더하기 한쪽 면이 여기가 0.45가 돼야지만 95%가 되겠네요. 이쪽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냐? 실제로 재고량은 많아지는 거죠. 이게 재고 고갈, 여기가 바로 뭐냐면 그 스톡이 아웃된다는 얘기는 재고 고갈이에요. 스톡 아웃된다는 얘기는 재고 고갈의 확률이 85%다 그러면은 서비스 수준이 85%다 그러면은 1에서 0.85를 빼니까 재고 고갈로 서비스 못 해주는 그 비율이 0.15, 즉 15%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서비스 수준이 85%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0.5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0.3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0.15가 되겠네요. 그죠? 전체 최적의 면적 합은 0.5, 1이니까 한쪽 면이 0.5씩 0.5씩 해서 정규 분포는 전체 최적을 1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소비가 변동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제주문점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제주문점. 우리 제주문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제주문점이 소비가 일정하면 제주문점이 딱 결정돼 버려요. 그냥.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맨날 변동하니까 변동하는 수준에 따라서 제주문점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주문점이 소비가 변동한다는 얘기는 소비율이 일정하면 이 점에서 딱딱딱 주문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소비가 변동하니까 불확실한 이 변동성을 반영하면 제주문점의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가 변동하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커버하기 위한 그거를 막기 위한 어떻게 돼요? 선제적 주문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제주문점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계산해야 된다. 제주문점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나오네. 안전재고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안전재고. 안전재고가 뭐죠? 재고가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고객이 찾아오는 수요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필히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안전재고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전재고량. 이 안전재고량이 어떤 거예요? 갑작스러운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그 재고량이죠.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주문점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요가 예를 들면 제주문점이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라고 치면 제주문점을 내가 이거를 ROP를 계산할 때 소비율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확대 쭉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렵지만 확대해서 좀 그려볼게요. 쭉 하면 제주문점이 여기라고 치고 여기서 수요가 변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수요가 변동되고요. 여기는 수요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돼요. 그죠? 이게 디맨드에 대한 평균을 중심으로 소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확대를 하면 여기를 지금 확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안전재고량이 있는데 여기 안전재고량은 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쪽에서 많이 생겨.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소비율보다 평균 소비보다 많이 활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고 고갈이 빨라지겠죠. 그죠? 재고 고갈, 바닥까지 떨어지는 재고 고갈이. 이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고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제주문점을 계산할 때는 뭐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첫 번째, 서비스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수준. 99%, 95%, 두 번째. 그 다음에 안전재고량을 알아야 돼요. 안전재고량. 이게 안전재고량. 이거를 해서 합쳐지면 뭐가 되냐? 제주문점이 계산이 됩니다. 조금 아까처럼 평균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하는 수요니까. 편차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전재고와 서비스 수준을 정보를 결합해서 제주문점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주문점에 관련된 거 요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요 예제를 들어가기 그 다음에 저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쭉 해서 보면
452페이지 한번 보세요. 452페이지. 452페이지가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가 변동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기본적인 예제 볼게요.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세탁기 세제의 수요가 리드타임 동안의 정규 분포를 따르며 그 평균은 253자. 보세요.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세탁기 세제의 수요가 리드타임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 발주가 딱 이뤄진 거야. 그죠? 리드타임 동안에 정규 분포를 이룬다. 정규 분포를 이룬더라. 정규 분포를 따르며 그 평균이 가운데 평균이 253자고 리드타임 동안에 시그마 표준 편차는 22상자다. 그러면은 22상자라는 얘기는 평균의 250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 표준 편차면은 1이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수요가. 이게 바로 얼마다? 22개. 때로는 어떻게 돼? 250에다가 플러스 22. 때로는 이어서 마이너스 22가 여기서 변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변동하고 있다. 99% 정규 분포로 하면 여기서 서비스 수준 그래프에서 99%예요. 그럼 여기가 0.5에다가 여기가 0.49 이렇게 되겠네요. 0.49. 그러면 우리는 0.49에 해당되는 그래프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는. 한쪽 면을 0.5로 나와 있는 정규 분포에서는 이게.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정규 분포에 0.99를 찾습니다. 0.99 정규 분포 테이블 뒤에 맨 뒤에 보면 있어요. 여기 우리 책에. 0.99에 대한 것들을 찾으면 0.99에 관련된 걸 찾으면 2.33이에요. 2.33. 0.9901이니까 이게 가장 0.99에 가까운 게 이게 2.33. Z값이 2.33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서비스 수준 99%의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재고의 양이 얼마가 돼야 되고 제주문점 ROP는 얼마인가 이 얘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요. 안전재고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문제를 지금 452페이지에요. 452페이지에 쭉 해서 봤더니 다시 한번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가 제주문점이 어딘지는 내가 모르지만 제주문점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소비율이 이렇게 오면서 변동하더라. 이렇게 변동하는데 가운데 평균값은 우리는 계산했더니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가운데 평균이 250. 그 다음에 이 소비율 리드타임이니까 요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리드타임. 발주를 집어넣고 재고 고갈해서 다음에 완충돼서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되는 그 기간인데 요 기간 내에 표준 편차가 발생하는 거죠. 왜? 변동하니까 그걸 표준 편차라고 보는 거예요. 변동하니까 평균 250을 중심으로 때로는 플러스 22가 때로는 마이너스 22가 여기서 변동하더라. 이렇게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가 22박스가 나오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책상 우리는 어떻게 돼? 서비스 수준을 99%를 유지한다. 99% 유지한다는 얘기는 정규 분포의 최저값이 쫙 해서 0.99 전체 최적은 1인데 0.99에 해당되는 이 최저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 뒤에 찾아보니까 Z값이 어떻게 돼요? 이게 0.0점이 아니라 2.33이 됩니다. 2.33이 되니까 이것의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를 아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전재고량을 한번 봅시다. 안전재고량. 수요에 변동하는 것들 안전재고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Z의 시그마 리드타임.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에다가 서비스 수준에 대한 Z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3 Z값 99%에 해당되는 Z값 2.33 요거 곱하기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 얼마? 22박스. 변동하니까 이거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어느 값이 나오냐면 51.3이 나오니까 그냥 51.3이니까 어떻게 돼요? 50이 넘어버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52박스가 되는 거죠. 52박스. 이게 52박스가 되고 책에는 51.3 혹은 51상자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51.3으로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51.3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재고량을. 그래서 이게 곱해지는 값이라서 그래요. 곱해지는 값. 그래서 안전재고량 얼마냐? 51.3에서 50일 넘었기 때문에 뭐 51, 52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전재고량은 확률 갖고 넣었으니까 51, 5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이에서 51.3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제주문점을 교환합니다. 제주문점 ROP를 제주문점을 구하면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 리드타임 동안 발주 집어넣은 다음에 리드타임의 평균 수요가 얼마예요? 평균 250이야. 평균이 일정한 소비 평균으로 계산돼 250이었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변동한다는 얘기죠.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에다가 서비스 수준에 대한 Z값을 해보면 이만큼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변동하는 수요가 몇 개였냐면 아까 했던 대로 아까 51, 뭐 52 이렇게 여기다가 더해지면 얼마예요? 300 한 상자, 300 두 상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제주문점을 계산하자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안전재고량은 반내림에서 계산하든가 반올림해서 반올림 해가지고 계산했다. 반올림해서 자, 그래서 아까 51.3 나왔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냥 내가 51 상자로 계산했다. 자, 오케이 가능하다. 이게 나 50일 넘었으니까 어떻게 돼? 52개로 해다. 가능하다. 알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소비율이 불확실할 때 그때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를 다음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바로 이제 또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리드타임에 대한 정보, 발주를 집어넣은 다음에 리드타임에 대한 정보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리드타임 동안에 평균이 얼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걸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회사마다. 현실적으로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과거의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책에는 453페이지. 책에 있는 것들은 453페이지예요. 이게. 그래서 리드타임 동안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리드타임 동안의 분포를 중심으로 과거의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전주에 얼마만큼 됐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리드타임 동안에 수요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를 경우에는 과거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그래서 어떻게 돼? 1주 전에, 2주 전에, 3주 전에 과거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걸 통해서 그 나와 있는 수요의 그 변동성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 수요의 정보가 과거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특정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그러한 수요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1주차, 2주차, 뭐 3주차에도 다음과 같이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가 몇 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쫙 해서 452페이지 볼게요. 밑줄 치세요. 쭉 해서 적정 제주문점과 안전재고량을 결정하려면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의 분포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와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 정보가 사실은 가로 열고 거기다 쓰세요. 현실성으로는 알고 있는 경우가 없다 거의 이게. 그래서 이때는 수요와 리드타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무슨 자료? 과거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해야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게 밑줄 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계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로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의 분포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항상 과거의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수요 정보를 갖고 와서 미래에다가 예측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요 정보라는 것이 실제로는 내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의해서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리드타임 동안에 이 수요의 변동성, 도달하는 리드타임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공급업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 여기서 말하는 리드타임 동안에 표준 편차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재고량에 관련된 것들은 실제로 고객하고의 관련성, 수요, 고객 도착에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고객 도착에 관련된 부분에 고객에 관련된 정보 더하기, 그 다음에 납품업자가 어떻게 돼? 공급해주는 거기서 나오는 정보, 이거가 결합돼 가지고 표준 편차와 이 리드타임 동안에 이것들이 평균이 결정돼 버리니까 실제로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이게 고객을 예를 들면 발주를 집어넣은 다음에 리드타임 동안에 고객을 못 오게 해? 이거는 그 정상적인 회사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리드타임 동안에 발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납품을 굉장히 딜레이를 시키고 안 해줘? 뭐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예측을 하는 재고량을 결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 정보에 대해서 의존하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직접 통제권도 없고, 그 다음에 통제하기에도 어떻게 돼?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으니까 과거에 있는 자사의 수요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기록으로 뽑아내서 그걸 갖고 이제 예측하는 방법을 쓰게 되더라. 알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유가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453페이지에 한번 중요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중간 부분 하단 453페이지 하단 부분에 좀 더 현실적인 가정을 세우면 보다 어려운 경우가 된다. 이렇게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리드타임과는 다른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 D하고 표준 편차 T 기간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각각의 T 기간 동안 수요는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질 것이고, 이게 그 다음에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1주차, 2주차, 3주차야. 과거 1주차의 수요가 2주차에, 2주차의 수요가 3주차에 서로 상호 어떠한 관련성이 없기 독립적으로 운용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 어느 특정한 주의 수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과거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측에서 어떻게 돼요? 예측하는 시점에서 먼 과거 3주 전, 그 다음 또 먼 과거 2주 전, 가까운 과거 1주 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정보를 3주 전에 어떻게 되냐? 평균과 리드타임, 그 다음에 2주 전, 1주 전 이 정보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중간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리드타임 L은 상수로 주어지는 리드타임의 며칠 이렇게 결정되겠죠. T의 배수 혹은 뭐 분수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수가 되죠. 몇 주 차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만약에 T가 한 주이고 리드타임이 3주라면 L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 L은 L 기간에 해당되는 각 기간의 평균 수요를 합친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정보가 현재의 정보에 그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3주 차니까 어떻게 돼요? 리드타임을 3주로 봤을 때 전체 L은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맨드는 과거의 3주차의 평균, 2주차의 평균, 그 다음에 1주차의 평균, 이 평균값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되냐? 우리 파이프라인 인벤토리 계산할 때처럼 똑같이 디맨드에 대한 수요 곱하기 리드타임을 곱하면 그 수요에 대한 뭐가 나온다? 이게 전체 재고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D 더하기 D 처음에 D 과거 3주차 D3, D2, D3, D1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3주차를 합쳐서 그냥 D 곱하기 리드타임 동안 그 3주 하면 3주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전체 총 재고를 구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분산도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분산도 똑같다. 분산도.
더했으니까 제곱을 한 똑같은 값에다 더해가지고 나왔으면 여기다 어떻게 되냐? 제곱을 한 값을 더해도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성립되겠죠. 이게 D1, D2, D3는 디맨드 값에다가 어떻게 되냐? 리드 타임 L을 곱했는데 이 값에 1, 2, 3를 D3, D2, D1을 다 합친 거예요. 이걸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분산인데 D3의 제곱, D2의 제곱, D 그 다음에 1의 제곱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D의 제곱의 리드 타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산이니까. 그래서 그 식이 453페이지에 어디에 있었냐면 하단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더해준 것에다 제곱을 한 값도 똑같이 되는 거죠. 분산구에서 지금 요거 표준편차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음과 같은 식이 형성이 돼버리면 요거 갖고 어떻게 되냐? 시그마 리드 타임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특정한 기간 동안의 분산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거를 바깥으로 빼면 제곱이 없어지면서 시그마 t 특정한 기간 동안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L은 뭐가 돼요? 리드 타임이 되겠죠. 만약에 수요가 75개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가 75개고 리드 타임이 3주 걸려. 그러면은 75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걸 갖고 실제로 디맨드는 75가 되고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는 15가 되고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3주라고 이걸 갖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걸 갖고 가정을 하게 되면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는 어떻게 되냐? 75 곱하기 3 해가지고 225가 되는 거예요. 이게 225.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는 저걸 갖고 그대로 이용하니까 요거를 표준 편차 15에다가 리드 타임 L의 3주니까 15 루트 3이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거의 수요를 전체 합친 것과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요. 과거에 3주 단위로 계산을 했더니 디맨드가 75가 나왔고 그 다음에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가 15가 나오고 우리 리드 타임은 3주 걸려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통했을 때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는 디맨드가 예측하는 시점에서 3주 전에 2주 전에 1주 전에 75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면 이거를. 그래서 이 평균 수요 디맨드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리드 타임이 3주가 걸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드 타임 동안에 평균 수요는 DL이니까 디맨드 75 곱하기 리드 타임 3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22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리드 타임 동안에 수요가 변동하는 표준 편차가 가운데 평균이 이렇게 돼서 75란 얘기예요. 그죠? 얘가 75. 근데 이 표준 편차가 발생하지. 수요가 변동하니까. 그 표준 편차의 변동성이 15라고 주어지면 15. 이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는 15에다가 루트 어떻게 돼요? 3. 요런 형태가 되더라. 표준 편차가. 요게. 그러면 안전재고하면 평균값에다가 요 안전재고량이 결정돼 버리면 되겠네. 이게.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25.98개. 그래서 어떻게 되냐? 26개가 나왔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전재고, 제주문점 ROP는 평균 수요가 225. ROP는 225 더하기 안전재고량. 요 안전재고량이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26.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25에다 26 더해가지고 나온 게 제주문점 ROP. 이렇게. 과거에 3주차, 2주차, 1주차에 있는 정보를 끌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평균에 대한 값들이 제대로 없을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 P 시스템, 그 다음에 Q 시스템, P 시스템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 달라지는 방법에 따라서 전체 Q 시스템에서의 총 재고 관리 비용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게 그럼 어떤 형태로 구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Q 시스템에서 수요가 변동할 때 일정하지 않고 수요가 들쑥날쑥 변동할 때, 그러니까 이건 재주문점이 변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총 비용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Q가 있고 그 다음에 E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연간 총 디맨드를 발주량 Q를 나누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 이 식이 기본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이에요? EOQ 계산할 때 소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뒤에는 일정하니까 뭐가 있어요? 변동하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동하는 수요를 여기다가 재고량을 붙여줘야 돼. 그 재고량이. 그 재고량이 바로 뭐예요? 일정하면, 여기가 딱 일정하면 정확하게 딱 되는데 수요량이 변동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서비스율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변동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한 특성을 통해서 내가 보유되는 재고량이 좀 더 많아지겠잖아요. 그 재고량 어떻게 돼요? 여기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 코스트, 단위당 홀딩 코스트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Z의 시그마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요건 뭐예요? 서비스율,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는 표준 편차. 이게 뭐죠? Z의 시그마 리드 타임, 이게 뭐예요? 이게 안전재고네. 안전재고. 일반적으로 이 소비가 일정할 때에 해당되는 비용에다가 안전재고야. 수요가 변동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재고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얘를 99% 서비스율이라고 하면 99%의 서비스율에 해당되는 게 Z값이 2.33. 그 다음에 리드타임 동안에 표준 편차가 얼마야? 15개야. 예를 들자면 15개야. 그럼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15개. 이 재고량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한 단위당 홀딩 코스트를 곱하면 내가 안전 재고량을 보유함으로 나타나는 추가적인 비용이 여기서 계산되는 거네. 됐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서 총 비용 이 코스트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리드 타임 동안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책에 한번 다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54페이지에 있는 예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가 454페이지의 예제를 봤더니 새 모의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제를 여기서 보자. 쫙 했더니 새 모의통 한 주당 디맨드가 어떻게 돼? 새 모의통의 수요가 18개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는 5개가 나타났다. 표준 편차는 이게 리드 타임 동안은 수요가 일정하다. 발주 논 다음에 수요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이 리드 타임은 2주라고 여기 알려져 있다. 경영자가 90%의 주기 서비스 수준을 원하고 있다. 90%니까 0.5 더하기 0.4가 되겠죠. 그죠? 0.9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면 뒤에 정규분포 테이블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값을 쫙 해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 1.28이 나오는 거예요. 1.28. 그래서 안전재고량을 구해보자. 안전재고량을 구하기 앞서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리드 타임이 2주 걸리는 거야. 2주. 근데 한 주의 디맨드가 얼마만큼, 평균이 얼마였어? 한 주의 수요가 18개 나타났어.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은 2주 걸렸어. 이게 요걸 그대로 갖다 이용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래서 한 주의 디맨드는 18개,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은 2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개였으니까 어떻게 되냐? 안전재고량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t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요게 바로 몇 개예요? 얘가 5개. 리드 타임 얼마? 루트 2.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리드 타임 동안에 표준 편차가 5 루트 2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계산하면 이게 7.1. 이게 7.1 나왔고, 그대로 어떻게 되냐? 안전재고량을 구합니다. 안전재고량은 어떻게 돼요? 서비스율에다가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를 그대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돼? 서비스율을 90% 1.28 Z값을 찍으면 1.28 곱하기, 그 다음에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가 5 루트 2니까 이게 7.1 여기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전 재고량은 9.1, 9.1 이렇게 9.1 나왔네요. 9.1. 이 9.1을 갖고 이제 제주문점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디맨드가 18개, 리드타임은 2주. 그러니까 제주문점은 2 곱하기 18개 더하기 안전재고량 여기다가 9.1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 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제주문점 ROP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쭉 해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리드타임 동안에 제주문점에 루 오더 포인터를 계산했더니 45단위 있을 때 제주문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재고관리 시스템을 계산해보자. 재고관리 시스템. 아까 디맨드가 75개라고 했죠. 디맨드가 75개. 평균 주기 재고. 한 단위당 홀딩 코스트 15달러. 오더링 코스트 한 번에 주문 발주할 때마다 45달러. 연간 총수요 936. 어떻게 되냐? 요거는 앞에 있는 새 모의통 예제를 보세요. 주당 18개에다가 52주. 주당 18개에다가 52주라고 나왔죠. 그죠? 새 모의통 자연사박물관. 그렇게 하면은 바로 요 936이 나옵니다. 발주 넣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 Q는. EOQ의 Q였잖아요. 이게 EOQ. EOQ를 계산했더니 75개 나왔죠. 그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눴더니, 요거는 그냥 일정할 때 계산이에요, 코스트. 뒤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몇 단위가 있었죠? 안전재고량이? 안전재고량 어떻게 계산한다? Z에다가 시그마 리드 타임이니까, 이렇게 되죠. 시그마 리드 타임 동안에 수요가 어떻게 돼요? 7.1개, 5 루트 2, 7.1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8. 90%의 서비스율을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 Z값이 1.28. 그거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28 곱하기 9개가 나옵니다. 9개. 이 9개. 거의 9개가 조금 넘는데 소수의 둘째 자리에서 9개라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재고량을 9개가 더 추가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소비가 변동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9개를 더 갖고 한 단위당 보유하면서 나오는 연간 총비용이 홀딩 코스트가 15달러라고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체 총 재고관리 비용은 소비가 다음과 같이 변동될 때 총 재고관리 비용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재고가 변동될 때 우리는 이거를 가질 수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P 시스템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Q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Q 시스템. 이게 Q 시스템의 특징을 한번 봐요. Q 시스템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Q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발주하는 기간은 똑같아. 페리오딕이니까 어떻게 돼요? 특정한 기간 단위로 리뷰해 가지고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특정한 기간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일날 자동 발주. 25일날 자동 발주 해버리는 거야. 무조건 자동 발주. 착. 이게 그래서 자동 발주가 되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발주가 된다 그러면 이 발주가 되는 딱 이 시점에서 다음번에 재고량이 들어올 때, 오더량이 딱 들어올 때까지, 오더가 우리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남겨져 있는 재고로 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때 재고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들어와서 발주하는 시점을 한번 볼게요. 발주에서 처음에 리드타임이 발생합니다. 발주 넣었어요. 전기에. 쫙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번 기에 충족됐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쭉 소비율이 불확실하니까 쓰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재주문해야 되는 상황이 딱 해서 25일 날이 딱 된 거예요. 그죠? 25일 날이 됐더니 보세요. 여기 있는 수주랑 여기 있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게 재고량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재고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변동하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재고에 입고되는 양이요. 재고에 입고되는 양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남겨져 있는 재고의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P1, P2,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또 나오면 P3. 이게 하나의 기간입니다. 재고 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발주까지. 이거를 하나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재고 고갈을 방지하는, 재고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기간. 이 방지 기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재고가 떨어지면 방지하는 기간은 P기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리드타임의 요 L기간을 딱 이제 연결되어져 있죠. 다음으로 이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거와 요런 형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특정한 기간으로. 그래서 지금 그림이 복잡하니까 더 쉬운 그림은 우리 재고관리 2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 이제 재고에 관련된 것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재고 고갈 방지하는 기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재고 고갈 방지하는 문제도 예제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예제는 우리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재고관리 2에서 또 한 번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이 P 시스템하고 Q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문제의 방식이 달라지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새 모의통으로 P하고 이 특정한 기간 내 리드타임에 요거를 변동했을 때 나오는 예제를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PT 한번 보시고 책에 있는 내용의 것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재고관리 세 번째 시간에서는 재고관리의 시스템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주로 보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